네, 안녕하세요. 터철입니다. 오늘은 편하게 레딧 괴담을 하나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어릴 적 이웃집 사람은 담장 너머로 나를 훔쳐보곤 했다. 그 집 담장은 무려 3미터나 되었다입니다. 그러면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몰고 그녀의 집 진입로에 들어설 때까지도 내 새로운 고객이 예전 그 이웃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처음 주소를 읽었을 때 거리 이름이 어딘가 낯익긴 했다. 차를 몰고 오며 스쳐 지나간 몇몇 풍경들이 내 안에 무언가를 자극했지만 확신할 수 있는 건 없었다. 그저 콕 집어 말할 수 없는 기시감만이 피부를 찌를 뿐이었다. 고객의 집 바로 옆에 우두커니 서 있는 나의 옛집, 나의 유년 시절이 깃든 그 집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게 이상하다는 건 안다. 구글 지도에 주소를 입력할 때만 해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삼촌은 내가 6살 때 나를 이 조용한 동네에서 데리고 나갔다. 이 거리 혹은 그 집에 살았던 기억은 내게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여자친구 엘리는 그게 정상은 아니라고 했다. 아마 내 뇌가 고의로 기억을 차단하고 있을 거라며 조심스럽게 말해주었다. 주차를 하고 나서도 나는 한참 동안 운전대를 꽉 쥔 채 어린 시절의 옛집을 응시했다. 집 뒤로는 거대한 숲이 자리 잡고 있었고 지붕 위로는 까마득하게 높은 나무들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단층집 자체는 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깨진 창문, 누렇게 말라 죽은 잔디밭 위로 뒹구는 빈 병들. 누군가 살지 않은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게 분명했다. 가슴 위로 무거운 압박감이 짓눌러 왔다. 아주 잠깐 그냥 차를 돌려 돌아갈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잔디 깎기 사업을 시작한 지 고작 몇 달밖에 되지 않았다. 내겐 돈이 필요했고 이 여자는 내 3번째 고객이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전화가 아닌 메일로 연락을 해왔다. 기와의 서비스에 관심, 매주 일요일 작업. 나는 일요일도 괜찮다고 답하며 주소를 물었다. 그녀는 주소를 보낸 뒤 곧바로 다른 메시지를 덧붙였다. 일요일은 문 열어둠, 탁자 위에 돈, 음료와 식사, 마음껏 드시오. 동네 업체를 두고 굳이 1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내게 연락했다는 사실이 기묘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후한 팁을 약속했다. 벤에 앉은 채 나는 옛 이웃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나이든 노인일지도 몰랐다. 이메일의 말투가 딱 그랬으니까.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떠올리려 아무리 애를 써도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하얗기만 했다. 나의 기이한 유년기 기억 상실증이 집어삼킨 또 다른 조각일 뿐이었다. 그녀의 잔디밭은 무성하게 방치되어 있었다. 무릎까지 오는 풀들은 굵고 들쭉날쭉했다. 집 자체는 지극히 평범했다. 현관에 포치가 딸린 깔끔한 2층 집. 마당의 참담한 꼴이 오히려 의도적인 선택처럼 느껴질 정도로 집은 꽤 잘 관리되어 있었다. 문을 두드릴지 아니면 그냥 바로 일을 시작할지 고민하며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결국 나는 작업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마음 한구석에서 아직 그녀를 만나고 싶지 않다는 저항감이 시간을 끌고 있었다. 왜 그런지는 나도 설명할 수 없었다. 잔디를 깎는 내내 내 시선은 그녀의 땅과 나의 옛집을 가로막고 있는 담장으로 자꾸만 미끄러졌다. 엄청난 크기였다. 좋기 3미터는 되어 보였다. 이토록 조용한 주택가에서 저런 기괴한 구조물이 허가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단순히 크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담장을 쳐다볼 때마다 눈 안쪽에 압박감이 차올랐다. 무언가가 내면에서 맹렬히 저항하는 와중에도 억눌렸던 기억이 강제로 고개를 들이미는 듯한 감각이었다. 그 팽팽한 줄다리기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러다 찰나의 순간 머리카락이 떠올랐다. 담장 반대편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던
길고 검은 머리카락, 가늘고 엉클어진 채 나무 판자에 들러붙어 마치 낡고 해진 커튼처럼 매달려 있던 모습. 나는 싸구려 플라스틱 세발 자전거 위에 얼어붙어 있었다. 뒷바퀴 하나가 빠져 있어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체중을 절묘하게 분산시켜야 했다. 모든 기억이 날아갔는데도 이런 쓸데없이 사소한 디테일만 기어 올라오는 게 참 기이하다. 머리카락이 움직이더니 담장 꼭대기 너머로 창백한 이마가 천천히 솟아올랐다. 눈이었다. 닭하고 하얀 눈동자. 아주 잠깐 마주쳤을 뿐이지만 그 시선이 누구를 내려다보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나였다. 오직 나만을. 그때 내 등 뒤에서 어떤 소리가 났다. 목소리 같기도 했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 같았다. 눈동자가 사라졌다. 이마도 시야에서 가라앉았다. 머리카락은 한 올 한 올 미끄러지듯 위로 빨려 올라갔고 이내 담장 위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 서늘한 한기가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나는 잔디깎이 손잡이를 움켜쥔 손에 힘을 주며 눈앞의 잔디줄에만 시선을 고정했다. 다시 담장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분명 내 상상일 터였다. 지루함에 지쳐 만들어낸 허상. 중말을 타거나 말도 안 되는 높이의 사다리 위에서 요기를 부리는 게 아닌 이상 3m짜리 담장 너머를 훔쳐볼 사람은 없다. 설령 그렇다 한들 대체 누가 남의 집 뒷마당에서 노는 아이를 보겠다고 그 높은 곳까지 기어오른단 말인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기엔 너무 귀괴하고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른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담장 너머로 쏟아지던 머리카락, 나를 주시하던 눈동자, 그 이미지가 갑작스레 내 옛집과 그 시절에 대해 내가 가진 가장 선명한 기억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10여 년의 세월 속에서 건져올린 어떤 기억보다 생생했다. 나는 고개를 저어 억지로 잔상을 떨쳐내고 다시 일에 몰두했다. 1시간 후 잔디밭은 다시 봐줄 만한 꼴을 갖췄다. 나는 장비들을 삼촌의 벤에 쑤셔 넣었다. 그때서야 돈이 생각났다. 현관문을 두드리고 잠시 기다렸다. 마음대로 들어오라고 하긴 했지만 남의 집에 불쑥 쳐들어가는 건 아무래도 찜찜했다. 몇 분을 더 기다린 끝에 나는 마침내 손잡이를 돌려 안으로 발을 들였다. 라모나 부인, 계신가요? 이메일 주소에서 봤던 그녀의 이름을 떠올리며 소리쳐 불렀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천장이었다. 천장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덕분에 공간이 탁 트여 넓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동굴처럼 휑한 기분도 들었다. 집안은 몹시 서늘하기까지 해서 내 팔 위로 오소소 소름이 돋아났다. 1층은 대부분 개방형 구조였기에 카운터 옆에 놓인 나무 탁자가 있는 주방을 단번에 찾을 수 있었다. 그 위에는 돈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돈 옆에는 얼음이 동동 뜬 레모네이드 같은 것이 담긴 유리병과 깨끗한 유리잔 하나, 그리고 접시 위에 샌드위치가 놓여 있었다. 마음껏 먹으라고 했지만 여전히 망설여졌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을 경계하는 내 꼴이 우습게 느껴지기도 했다. 돈을 집어들고 액수를 센 순간 나는 하마터면 사리가 들릴 뻔했다. $50 지폐 4장. 내 몫은 $60 뿐이었다. 팁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건 너무 과했다. 만약 치매에 걸린 노인이면 어쩌지? 돈을 잘못 센 거라면? 나는 만약을 대비해 $100만 챙기고 나머지 $100는 탁자 위에 남겨두었다. 위층에서 소리가 들려온 건 바로 그때였다. 쌕쌕거리는 소리, 축축하고 불규칙한, 망가진 폐를 통해 억지로 공기를 끌어당기는 듯한 소리였다. 이어서 빠직거리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연달아 집안을 울렸다. 육중한 무게를 견디지 못한 마룻바닥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다. 몸이 굳어버렸다. 누군가 집에 있는 게 확실했다. 나는 계단을 빤히 응시했다. 계세요? 탁 트인 공간에 내 목소리가 몹시도 크게 울려 퍼졌다. 라모나 부인?
대답은 없었다. 나도 모르게 계단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갔고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방금 들린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무슨 소리였을까? 넘어지기라도 하신 걸까? 다치셨나? 만약 나이든 노인이라면 확인해보는 게 도리일 것이라 스스로를 타일렀다. 하지만 내 안에 다른 무언가가 당장 여기서 벗어나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은 금기의 장소에 발을 들인 듯한 돌발적이고 절대적인 공포였다. 마치 미끼를 문 것 같은 섬뜩함. 잠시 후 나는 탁자로 몸을 돌렸다. 무례해 보이지 않으려 덜덜 떨리는 굼뜬 손으로 샌드위치를 챙겨 든 뒤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나는 시동을 끈 채 밴 안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샌드위치는 조수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마침내 빵 뚜껑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버터와 시뻘건 생고기가 들어있었다. 침을 꿀꺽 삼킨 나는 고기 사이에 엮여있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두 손가락으로 그것을 꼬집어 쭉 잡아당겼다. 머리카락 한 올이 스르륵 딸려 나왔다. 검고 터무니없이 긴 머리카락이었다. 나는 여자친구에게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지만 기묘한 기억에 관한 부분은 쏙 빼놓았다. 엘리가 웃음을 터뜨렸다. 늙고 작은 할머니가 무서웠어? 할머니인지 뭔지 나도 몰라. 내가 대꾸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이라고.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아. 정말이야? 예전 이웃이었다며.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우면서도 집요하게 변했다. 엘리가 내 어린 시절에 대해 파고들려 할 때마다 짓는 특유의 다정한 표정이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떠올라? 다시금 그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뇌리를 스쳤다. 그 순간 또 다른 기억의 파편이 떠올랐다. 담장에 걸린 머리카락 한 올이 한들바람에 흩날리다 이내 툭 떨어져 6살의 내게로 하늘하늘 내려앉던 모습이 떠올랐다. 허공에서 그 가느다란 선을 낚아채어 끊어지지 않게 조심스레 장난을 치던 기억. 이집트 미라의 붕대를 감듯 내 작은 팔뚝 전체를 칭칭 감고도 남는 길이에 경이로워했던 그 순간이. 나는 엘리의 질문에 고개를 젓고는 그 대신 절대 먹을 수 없는 샌드위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엘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다시금 웃었다. 불쌍하게도 아마 치매에 걸리셨나봐. 일주일 뒤 나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다는 엘리의 말이 맞기도 했고 무엇보다 돈이 중요했다. 삼촌 집에서 독립하려면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했으니까. 운전해서 가는 내내 속이 뒤틀렸다. 잔디깎기에 시동을 걸기도 전에 내 시선은 또다시 담장을 향했다. 구부러진 긴 손가락들이 담장 꼭대기를 넘어오던 것이 기억났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담장 위로 반쪽짜리 얼굴이 나타나 나를 내려다보던 장면이 떠올랐다. 이마와 눈동자만을 내민 채 지그시 나를 응시하던 그 얼굴이. 잔디를 다 깎고 마지못해 집 안으로 들어가 품삯을 챙겼다. 이번에 그녀가 탁자 위에 남겨준 돈은 무려 $300였다. 그 옆에는 가늘고 거미줄 같은 글씨체의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돈은 전부 다 가져가시오. 왜 안 마셨소? 내 시선이 레모네이드 병으로 향했다. 나는 컵에 음료를 따랐다. 마신 척 연기하기 위해 반쯤 개수대에 부어버릴 작정이었다. 하지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작게 한 모금 들이켰다. 차갑고 달콤했다. 맛있었다. 그 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기억들이 폭풍처럼 밀려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거대한 담장 너머로 음식들이 툭툭 던져지던 꿈이었다. 때로는 비닐봉지 안에서 육즙을 뚝뚝 흘리는 따끈따끈한 로스트 치킨이었고, 때로는 핏기가 채 가시지 않은 창백한 피부에 깃털이 그대로 들러붙은 생닭이었다. 금감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싱싱한 과일일 때도 있었고, 썩어가는 사과나 두툼하고 묵직한 생고기 덩어리일 때도 있었다.
나는 그 끔찍한 굶주림을 기억했다. 담장 옆 숲을 위에 담요를 덮어두는 것도 기억이 났다. 하늘에서 떨어진 식량을 숨겨놓고 웅크려 쉴 수 있는 나만의 작은 둥지. 누군가 발견하기 전에 짐승처럼 허겁지겁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두피가 끊임없이 가려웠던 기억. 이었다. 번식하고 물어뜯고 기어다니는데도 아무도 그것들을 떼어내주지 않았다. 내 머리카락 속은 기생충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왕국이었다. 그리고 그 손이 기억났다. 내게 나무 판자에 등을 기댄 채 앉아있던 숲풀과 담장 사이를 비좁게 틈새로 앙상한 가지들을 바스락거리며 불쑥 들어왔던 손. 어마어마하게 거대했지만 너무나도 부드러운 손이었다. 기다란 손가락 하나가 내 얼굴을 덮은 엉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가려움이 사라졌다. 위를 올려다보았을 때 내 눈에 들어온 건 담장 위로 끝없이 뻗어 올라간 가늘고 잿빛 도는 팔뚝이었다. 나는 그 거대한 손가락을 작은 두 손으로 부여잡고 매달린 채 엉엉 울었다. 그러자 어디선가 날카로운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손가락은 내가 붙잡은 손을 놓을 때까지 부드럽게 꼼지락거리더니 이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팔이 위로 거두어진 것이다. 다시 올려다 봤을 땐 담장 너머로 희미한 검은 머리카락에 잔상만이 보일 뿐이었다. 누군가 내 은신처에서 담요를 거칠게 뜯어냈다. 그들은 고함을 쳤고 경멸에 찬 비명을 질렀다. 나는 산더미처럼 쌓인 음식들 위에 앉아 있었다. 대부분 썩어가는 중이었다. 파리가 들끓고 구더기들이 우글거렸다. 누군가의 손이 내 팔을 낚아채더니 수풀과 거대한 담장으로부터 나를 질질 끌어냈다. 뼈가 부러질 듯한 무자비한 악력이었다. 그만해! 나는 비명을 질렀다. 세 번째로 라모나의 잔디를 깎으러 돌아갔을 때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초점이 맞춰지는 사진처럼 내 안에 무언가가 서서히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마침내 그녀와 라모나의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모든 기억이 전부 진짜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조각들은 고요하고도 필연적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며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실에 근접해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두통을 유발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 안에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심어주었다. 어쩌면 내 옛 이웃은 가끔 나를 돌봐주던 다장한 할머니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에게 밥을 먹여주고 나를 보살펴 주었던 사람, 동화책을 읽어주던 사람. 이것만이 내 기억이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현실이 아닌 환상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쓴 채 진실의 실타래를 안고 돌아오는 것. 이번에 잔디깎기에 시동을 걸 때 나는 담장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담장 옆 수풀에 숨어 누워있을 때 들려오던 낮고 일정한 콧노래가 기억이 났다. 그녀의 콧노래를 듣고 있노라면 집 안에서 들려오던 고함소리는 언제나 아득해지곤 했다. 우리 집 지붕이 훤히 보일 정도로 까마득하게 높이 들어 올려졌던 기억. 숲속의 단단한 나뭇가지 위에 얹혀져 죽은 여우를 건네받았던 기억. 털이 숭숭난 짐승의 살코기를 물어뜯을 때 뺨을 타고 오르던 따스한 핏물의 감각. 지상에서 아득히 떨어진 높은 곳에서 따스한 온기에 고치에 파묻혀 별들이 하나둘 눈에 뜨는 광경을 지켜보던 기억이 났다. 두려움에 떨며 굶주린 채 담장과 숲풀 사이에 은신처로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날이 기억났다. 누군가 나를 쫓아오고 있었다. 헨리, 지금 당장 이리 돌아오지 못해 이 새끼야! 그녀가 발악하듯 소리쳤다. 그녀는 내 팔을 잡아채 거칠게 확 낚아챘다. 엄마, 제발요. 나는 흐느꼈다. 제발 절 때리지 마세요. 그 순간 엄마가 멈칫했던 게 기억난다. 그리고 내 목덜미를 스치던 가볍고 익숙한 감촉. 마치 기나긴 머리카락 다발 같은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엄마는 숨을 헐떡이며 우리 위쪽에 무언가를 응시했다. 얼굴에는 새하얀 공포가 새겨져 있었다.
나도 고개를 들었다. 그러자 그 손가락들이 들이닥쳤다. 손가락들은 엄마의 몸을 움켜쥐더니 끝도 없이 그녀를 위로 치켜 올렸다. 엄마는 허공으로 끌려가며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고 나는 위를 향해 외쳤다. 괜찮아요, 엄마. 이웃집 아줌마가 그냥 별을 보여주려고 데려가는 거예요. 귀청을 찢는 듯한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엄마의 비명은 영원히 멈춰버렸다. 나는 유성 같은 무언가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 숲속으로 자취를 감추는 것을 보았다. 그 손이 내 몸을 감쌌다. 나를 들어올리는 손길은 너무나도 따뜻했고 다정했으며 조심스러웠다. 두려움에 떨며 온기에 매달린 나를 포근히 감싸 안아주었다. 나는 여느 때처럼 집 지붕이 다 보일 만큼 높은 곳으로 솟아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얼굴을 마주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흐릿함 한 점 없이 뚜렷하고 결코 시선을 뗄 수 없는 압도적인 형상. 그녀는 파리하고 수척했으며 두개골 위로 입술이 귀개할 만큼 길게 찢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두 눈동자만큼은 칠흑처럼 어두웠지만 너무나도 따스했다. 엄마도 별을 보는 게 좋았을까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낮게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두 손이 덜덜 떨렸다. 나는 잔디깎기의 시동도 끄지 않은 채 걸음을 옮겼다. 감각이 사라진 다리를 이끌고 그녀의 집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엔진 소리는 아득히 멀어져 거의 들리지 않게 되었다. 현관문은 늘 그랬듯 활짝 열려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계단을 오를수록 위층에서 들려오던 낮은 신음이 점차 길어지고 짙어졌다. 2층 역시 거대한 다락방처럼 비스듬하고 탁 트인 넓은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비정상적으로 키가 큰 여자가 누워 있었다. 그녀의 피부는 잿빛에 가까웠고 얼굴은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처럼 비바람을 맞은 듯한 주름이 패여 있었다. 길게 뻗은 팔다리는 앙상하고 가늘었다. 그녀는 바닥 전체를 뒤덮고 있는 푹신한 매트 위에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마치 나를 위해 일부러 몸집을 줄이려는 듯 조심스럽게 몸을 구겨 넣은 모양새였다. 내가 안으로 발을 들이자마자 그녀의 시선이 내게 와 있었다. 나는 억누를 새도 없이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통곡을 터뜨렸다. 오랜 세월 땅속 깊이 묻어두었던 공포와 슬픔, 그리고 그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나를 무자비하게 짓눌렀다. 말도 안 되게 거대한 손가락들이 뻗어와 나를 감싸더니 그녀 쪽으로 부드럽게 끌어당겼다. 깊고 안정적인 온기 속에 파묻히자 내 몸의 떨림도 서서히 잦아들었다. 당신이 우리 엄마를 죽였어요. 내가 흐느꼈다. 당신이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녀는 부드럽게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어째서예요? 대체 왜 그런 거예요? 입술을 비집고 나오는 단어들이 갈기갈기 부서졌다. 그녀가 내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내 울음소리는 이내 가늘고 끊어지는 훌쩍임으로 잦아들었다. 엄마는 왜 날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속삭였다. 왜 날 굶주리게 뒀어요? 왜 날 때렸어요? 난 그저 어린아이였을 뿐인데. 그녀의 온기는 굳건했다. 호흡은 느리고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나는 잠에 빠져들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맞은편 안락 의자에는 작고 나이든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다. 할머니의 시선은 텅 비어 있었다. 영혼의 일부가 저 멀리 어딘가로 헤매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은 틀림없이 끈기 있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여전히 2층이었다. 거대한 매트가 깔린 바닥도 변함없었다. 이 침대만 나를 위해 둔 것처럼 방 한구석에 자그맣게 자리 잡고 있었을 뿐이었다. 누구세요? 내가 물었다. 아까 그건 대체 뭐였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옆에 무언가로 시선을 옮겼다. 그 시선을 따라가 보니 매트리스 위에 접힌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거대한 몸과 굶주림에 저주받았소. 하지만 난 지킨다. 착하고 작은 소년을. 춥고 배고팠지? 널 별들에게 데려다 주마. 그 여자가 닿지 못할 곳으로. 그 여자를 데려가며 내 정신도 잃었지.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널 해치지 못해. 날 용서해다오, 제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마침내 삼촌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어머니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사건의 내막에 대해 영영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이제 나는 강해졌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삼촌은 내게 사진부터 보여주었다. 어릴 적 내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다. 머리카락은 길고 듬성듬성했으며 이음새가 다 뜯어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내 작은 몸은 멍자국으로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베인 상처와 화상 자국들도 함께. 결국 더 알아야 할 진실 같은 건 없었다. 내 친어머니가 괴물이었다는 사실 하나 빼고는. 어느 날 어머니가 반쯤 뜯어먹힌 채 숲속에서 발견되었을 때 이 사건은 곧바로 야생동물의 습격으로 결론 지어졌다. 사람들은 그녀가 내게 한 짓을 알고는 인과응보라며 손가락질했다고 한다. 나는 계속해서 라모나를 찾아갔다. 그녀가 작고 늙은 할머니가 되어 있을 땐 내가 머리를 빗겨주며 정성껏 보살펴 주었고, 그 이상의 무언가가 되어 있을 땐 나란히 누워 그녀의 콧노래를 들었다. 내가 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는 나의 어머니와 달리 라모나는 기억될 자격이 충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그녀의 존재를 알릴 수는 없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해치거나 죽이려 들 테니까. 하지만 누군가 한 명쯤은 알아주었으면 했다. 라모나는 야수였을지언정 그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다. 이성을 잃고 폭주했던 순간마저도 그 밑바탕에는 나를 보호하려던 애틋한 본능만이 깔려 있었을 뿐이다. 그녀가 숨을 거두어갈 때 나는 그녀의 커다란 손을 잡고 잠이 들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떠났다. 더 이상 그곳에 그녀가 살지 않고 집은 완전히 텅 비어버렸지만 나는 여전히 그곳으로 돌아가 잔디를 깎는다. 그리고 가끔은 잔디 깎기를 마친 뒤에도 밤이 하늘을 온통 집어삼킬 때까지 그 자리를 서성인다. 별자리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노라면 집 지붕을 넘어 까마득히 높은 곳으로 아주 천천히 떠오르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오늘 내리깨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